신년과 홍천성당 100주년에 대해서 간단하게 강의를 하러 온 신동우 신부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희가 김대건 안대현 신부님 탄생 200주년 기념을 보내고 있는데 그 기념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여기 써있죠? 당신이 천주교인이요. 당신이 천주교인이요 라는 말씀은 신부님의 편지에서 나오는 글이에요. 신부님께서 이렇게 옥중에서 고초를 받으실 때 그때 들었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질문이 이번 기념의 주제로 정해진 이유는 신부님께서 받으신 질문이기는 하지만 신부님에게만 던져진 질문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던져진 질문이기도 하고,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는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묵상하도록 정해진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내가 지금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주된 내용은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생애예요. 저희가 순교자 생각하면은 순교자들을 어떻게 따라갈까, 어떻게 배울까 이야기할 때 순교라고 하니까 죽음의 순간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순교자를 닮으려면 죽을 때만 닮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순교자를 본받는다는 것은 순교자들의 삶을, 그분들이 순교까지 이를 정도로 깊은 신앙을 어떻게 가졌는가, 그러한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바라보고 그것을 담는 것이 우리 순교 영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김대건 신부님의 생애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어떠한 모습, 신부님의 어떠한 모습, 어떠한 마음 자세, 이런 것들을 내가 닮아야겠구나. 그리고 우리 홍천성당이 100주년을 준비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100주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길로 향하는 길에서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겠구나를 생각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대건 신부님의 생애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먼저 솔메에서 태어나셨죠. 솔메에서 태어나신 후에 15살까지 신학생으로 선발될 때까지 그때의 삶, 그 이후에 8년 동안 이제 유학생활 하십니다. 그 유학생활의 삶, 그리고 구제품 받고 나서 1년 10개월 동안의 성직자로서의 생활,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교촌에서의 삶이에요. 신부님의 그 어르신, 그 집안의 어르신들 중에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버님 김재준 이하시로 성인이 계시고, 증조부와 숙조부께서는 지금 복자이시죠. 앞에 있는 것처럼 1814년에 증조부 김진우 비호 복자께서 순교를 하셨고, 그 다음에 작은 할아버지죠, 숙조부 김종환 안드레아 복자께서 또 순교를 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세 분의 순교자가 먼저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김대건 신부님이신데, 신부님께서는 그 당신의 가게에 이런 순교자가 계셨다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신부님이 여러 가지 편지를 쓰셨는데, 편지의 맨 끝에 김대건 안드레아 부재, 신학생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쓰신 글들이 있어요. 김혜기 씨 계세요? 김혜기 씨? 네. 신부님이 그거를 좀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김혜기 씨, 대건 이런 식으로 쓰세요. 그런데 이 당시에 김혜기 씨가 양반으로서 내세울 만한 그런 위신 때는 아니었습니다. 몰락한 양반이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김혜기 씨라고 쓰시는 것은 내가 신앙 안에서 이러한 선조들, 그러한 분위기 안에서 자랐습니다. 우리 선조 중에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모습을 계속 배우고 닮아가려고 했었기 때문에 신부님께서 결국에는 성직자의 길을 걸으시고 순교까지 이루실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머니 고우르슬라, 성녀가 되진 않으셨지만 아주 훌륭한 신학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신부님께서는 교우촌에서 15살까지 지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1836년에 모방 신부님에게 신학생으로 선발이 되십니다. 그런데 그 모방 신부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브리기에르 주교님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첫 번째 교구장이 누구시죠? 방금 말씀드린 브리기에르 주교님인데, 브리기에르 주교님은 우리나라에 아무도 성직자가 가려고 하지 않을 때 파리에방 정교회에서도 우리는 거기에 못 보내겠다라고 결정을 한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그 외방정교회에다가 당신이 편지를 쓰세요. 아니, 목자들이 기다리는데 양들이 기다리는데 어떻게 목자가 안 간다고 할 수가 있나? 우리 성교회가 언제부터 그랬냐? 그러면서 내가 가겠다. 가면 순교하는 게 100%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겠다라고 이렇게 편지를 쓰고 당신이 조선으로 향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첫 번째 교구장이 되십니다. 오시는 길에 마카오에서 모방 신부님을 만나요. 모방 신부님은 중국으로 선교를 떠나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브리기에르 주교님과 만나서 며칠간 같이 지내시고 각자 갈 길을 가는 거예요. 가는 길에 어느 날 모방 신부님이 주교님께 아무리 생각해도 주교님 만나고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한 것은 나의 성소가 조선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도 조선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브리기에르 주교님이 편지에 이렇게 남겨요. 내가 조선에 가자는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이 신부가 조선으로 가자고 했다. 너무 놀랬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편지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모방 신부님이랑 두 분이 이제 함께 조선으로 오게 되는데, 오는 길에 브리기에르 주교님은 기령으로 먼저 선종하시게 돼요. 그래서 1대 주교님이 그 전당을 밟아보지 못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모방 신부님이 혼자서 조선으로 오시는 거죠. 조선에 그래서 최초로 들어오신 신부님이 되세요. 파리 예방 정교회 그 서양인 신부로서 최초로 조선에 입국을 하셨죠. 중국으로 가던 길이셨잖아요. 그래서 중국으로 가던 길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한문을 배우시고, 그래서 조선에 와서는 한문으로 고해동사를 필단으로 두고 가셨어요. 그리고 신부님의 업적 세 번째는 3명의 신학생을 선발해서 마카오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모방 신부님은 조선에 오자마자 박해가 극심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떻게 신자들을 위해서 신앙을 이어나가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생각한 게, 훌륭한 방인 사제들이 있다면, 조선인 사제들이 있다면 그러면은 박해 때에도 신앙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주 빠르게 신학생들을 선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7월에 김대원 신부님을 선발을 하셨는데 그 한참 전이죠. 2월에 최양옥 신부님을 신학생을 소년을 선발을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달에 최강재 프란시스코를 선발을 했습니다. 3명의 신학생을 이제 유학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게 있습니다. 자, 최양옥 신부님이 2월에 선발이 되셨는데 모방 신부님이 입국하신 게 1월이에요. 어떻게 오자마자 뭘 알아서 이렇게 선발을 했냐라는 거죠. 그 어떻게 된 걸까요? 네, 바로 평신도 지도자들이 평소에 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 소년을 보내면 되겠다. 그러니까 평신도 지도자들이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신부님이 신학생을 선발하자라고 하니까 바로 추천을 한 겁니다. 최양옥 토마스와 최강대 프란시스코를 추천을 해요. 그리고 나서 모강 신부님이 이렇게 성사 활동을 다니시다가 그러다가 김대건 신부님을 당신이 보시고 당신이 선발을 하세요. 그렇게 3명이 선발이 됩니다. 이 3명의 신학생을 신부님이 이제 그 공부를 가르쳐요. 가서 라틴어로 공부를 신학을 공부해야 되니까. 근데 김대건 신부님은 약간 늦었습니다. 5개월이 늦었기 때문에 원래는 안 보내려고 했어요. 2명만 먼저 보내려고 했는데 신부님이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박해가 더 이어지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을 것 같다라고 해서 김대건 신학생을 다시 보내게 됩니다. 함께 보내게 돼요. 그래서 3번째 소년을 추가로 같이 보내기로 했습니다 라고 편지를 쓰죠. 그래서 3명의 신학생이 마카오로 떠나게 됩니다.
마카오로 떠날 때에는 한겨울이었어요. 압록강을 건너가야 하기 때문에 추운 겨울날 다 얼었을 때 이제 떠나가시는 거죠. 6개월 동안 걸어서 마카오를 갔습니다. 근데 15살이었거든요. 최강대 프란시스코 16, 나머지 2명은 15살이었어요. 그 15살의 일자리 어떻게 거기까지 가겠어요. 그래서 그곳을 압록강을 건널 때에는 정하상가로 조신철 가롤로 등의 평신도 지도자들이 이끌고 갔습니다. 압록강을 건너서 거기에서 중국인 인도자에게 넘겨요. 그리고 이 세 분은 다시 샥스탄 신부님을 모시고 조선으로 들어오죠. 이때부터 이제 이 신학생들이 마카오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날의 육로를 이용해도 5,000km를 걸어야 됩니다. 5,000km. 6개월 동안 5,000km를 걸어서 중국도 박해수 중이었기 때문에 걸리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조심조심 간 거죠. 그런데 왜 마카오인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중국에서도 할 수 있고 다른 데서도 할 수 있는데 왜 마카오를 갔을까? 우리 지금 마카오 가면은 이거 뭐죠? 카지노밖에 생각 안 나잖아요. 근데 마카오는 그 당시에는 유럽 선교사들이 극동으로 올 때, 조선, 중국, 일본으로 갈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거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파리회방 정교회가 이 당시에 극동 대표부를 거기다 설립을 해놓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신부님들이 몇 분이 이미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생들이 오면은 이 신학생들에게 신학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마카오로 결정을 하고 그쪽으로 가시게 된 거예요. 이 세 명의 신학생이 함께 갔는데 제일 똑똑하고 신부님들이 기대를 걸었던 인물은 김대훈 신부님이 아니었어요. 최강재 프란시스코 하베르였습니다. 그런데 이 최강재 프란시스코 하베르가 제일 똑똑하기도 하고 신앙도 깊었는데 가자마자 5개월 뒤에 뇌혈병으로 선종하게 돼요. 그 신부님들이 굉장히 실망을 합니다. 우리가 제일 큰 기대를 걸었던 최강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죠. 최강재 프란시스코가 16살이었으니까 한 살 더 많은 형이었잖아요. 김대건 스님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의지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최양호 신부님 입장에서 더 힘들었을 거예요. 최양호 신부님에게 최강재는 사촌이었거든요. 친인척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강재 프란시스코가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이제 둘이 남은 거죠. 둘이서 이제 마카오에서 공부를 하는데, 이거는 거기에 대한 편지이고요. 김대건 신부님은 건강하지 않았어요. 최양호 신부님은 나중에 한국 들어오셔도 계속 걸어다니셔도 굉장히 건강하셨는데, 최양호 신부님은 그 스승님들의 편지를 보면 계속 걱정밖에 없습니다. 김대건 안내를 제외하면 모두 건강합니다. 네. 김대건 신부님은 항상 안 좋았던 거예요. 다른 편지에서는 김대건 신부님이 얼마나 그 두통이 심한지 머리카락만 봐도 안다고, 머리카락 색깔이 막 변하고 그런 것이고 해서 항상 요통, 두통을 다 앓고 있다고 이렇게 나와요. 김대건 신부님이 굉장히 힘드셨던 거죠. 이 편지 보시면 이렇게 써있잖아요. 불쌍한 안드레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최양옥은 건강히 잘 지내고 있는데 안드레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게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그런데 김대건 신부님이 남달랐던 것은 굉장히 용덕이 있었어요. 용맹한 그 용기가 있었던 거죠. 그 당시에 외국인 신부님들이 조선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서 왔어야 했는데 육로가 막힌 상태였어요. 외부에서 들어온다는 소식을 조선에서 알고 있어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지 경로를 계속 찾았는데, 김대건 신부님께서 그렇게 찾아다녔던 경로예요. 자세한 내용은 이야기하지 않고요. 김대건 신부님께서 유학 가신 이후에 조선에 4번 들어옵니다. 그런데 1차랑 2차는 하룻밤 잠깐 들어갔다 가고 잠깐 발만 거쳤다 가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들어오자마자 포졸들한테 들켜서 밤새도록 도망하고 이런 식이거든요. 세 번째로 들어왔을 때가 그 소팔가자라는 위쪽 부분이에요. 1844년에 김대건, 최양옥 신부님이 함께 구제품을 받습니다. 구제품을 받은 다음에 페레올 주교님, 우리나라 3대 주교님이세요. 페레올 주교님이 김대건 신부 신학생, 구제에게 조선으로 들어가도록 해요. 그것이 세 번째 입국입니다. 3차 입국을 이렇게 딱 들어오게 되죠. 서울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3차 입국하신 다음에 신부님이 들어오셔서 할 일이 참 많아요. 첫 번째는 조선 순교사와 순교자들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을 하십니다. 여기에 보면은 어떤 순교자가 어떠한 과정으로 순교를 했고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적으세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떻게 고문을 당했고 이런 그런 그림까지 그려놓으셨어요. 이렇게 신부님이 이거를 정리해 놓으셨기 때문에 기해박해 때 순교했던 분들이 여기에 적혀있던 분들 대부분이 백산성인에 들어가 계십니다. 신부님의 업적이에요. 그리고 신부님이 두 번째로 하셨던 것은 조선전도라는 큰 지도를 그리셨습니다. 정확한 이 정도 되는 지도예요. 꽤 큽니다. 실제로 보면. 이 지도는 서양의 우리나라 진영을 첫 번째로 소개한 지도이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유명한 지도이기도 하죠. 모두 다 지금 프랑스에 가 있기는 하지만 그전에도 우리나라 지도가 외국에 가 있긴 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지명을 중국어나 일본어로 한 거죠. 우리 여기 강원도잖아요. 근데 옛날에 그 포겐도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갔던 거죠. 그런데 김대건 신부님이 처음으로 강원도는 강원도라고 쓰고 이러면서 쓴 그 지도를 내셨어요. 사실 지금 제일 유명한 이유는 독도의 명칭이 여기 제대로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울릉도에 우산도라고 써있고 울릉도라고 써있고 독도는 그 당시 명칭이 우산 이렇게 써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강원도 써있고요. 여기 고성, 간성, 양양, 강릉, 홍천도 나와 있어요. 네. 신부님께서 정확하게 그것을 이 명칭을 다 써놓으신 그 지도를 했습니다. 지도를 자세하게 그린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제 육로가 막혀 있었어요. 육로가 막히니까 결국에는 배를 타고 조선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백기를 잘 그려놓으신 거죠. 그리고 나서 신부님께서 이제 배를 구해서 다시 상해로 갑니다. 상해에 가서 페레올 주교님이랑 저기 다굴리 주교님 신부님을 모시고 오기 위해서 다시 중국으로 떠나세요. 중국으로 떠날 때 그 상해로 가시는데 그 당시에 탔던 배가 라파에로라는 배입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때 같이 갔던 신자들이 11명이에요. 성성은 가룰로의 10명인데 문제는 이 10명 중에 바다에 나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다 농부이고 목수 1명, 어부 4명인데 이 어부는 민물에서만 잡던 어부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바다에 나가서 굉장히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막 먹을 것도 식량도 막 버려야만 했고 그럴 때 그때 김대건 부제님이 성모님의 상분을 보여주면서 우리 겁내지 마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모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신부님은 그 성모님에 대한 신심이 아주 깊었던 분이세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결국에는 상해까지 들어가시게 됩니다. 상해에 들어가신 이후에 이제 조선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기 직전에 페레올 주교님께서 이제는 김대건 부제에게 사제소품을 줘도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돼요. 그래서 신부님에게 이제 사제소품을 주게 됩니다. 라파엘로는 한번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 신부님께서 사제소품 받으신 곳이 상해 김가항 성당이라는 곳입니다. 김가항 성당은 지금 상해 가도 없어요. 다 철거를 했거든요. 그런데 철거한다는 걸 우리 교회에서 알고 한국천주교회에서 가서 그 중요한 부품들 있잖아요. 성당이 그런 것들을 다 긁어 모아왔어요. 모아와서 은희성지에다가 그 성당을 똑같이 복원해놨습니다. 은희성지가 지금 보실 수 있고요. 지금 여기 있는 성당이에요. 사제소품을 이제 거기서 받으시는데 우리나라 신부님으로서 첫 번째 소품이잖아요. 이 소품식에 그 참석한 이들이 외국인 신부님들이랑 신자들이 있었는데 그 신자들이 누구 있어요? 아까 배 타고 갔던 사람들이죠. 배 타고 죽을 고비를 함께 넘겼던 그분들이 첫 번째 사제소품에 함께 하시게 됩니다. 이때 11명인데요. 그 11명 중에 좀 특이한 분이 최형 베드로라는 분이세요. 이분도 그 범인박해 때 순교하셔서 백삼 성면에 들어가 계시는데 이분은 아까 3명의 신학생 중에서 제일 먼저 돌아가신 분 누구였죠? 네.
최강 데 프란시스코의 형님이세요. 형님께서 그때 김대건